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누구나 세금을 절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다고 탈세하게 된다면 또 불법이고 이것은 범죄도 될 수 있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네, 탈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세금을 잘 알아두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원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탈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세금은 일정 기간 내지 않고 버티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이에요? 뭐 일부 사실이기도 하고 네. 일부 사실이 아니기도 한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국세 같은 경우에는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에만 당사자들의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행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네. 이 가산세는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세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자가 장시간 동안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도 존재하고요. 부과를 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로는 바로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인데요. 조세 채무자들이 장시간 동안 불안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5년이고요. 이 5년의 기간을 지나면 나라에서는 더 이상 국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10년의 부과 고지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국가에서 부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주어지고요. 기타 사기나 부정한 방법, 무신고나 누락신고, 이런 부족신고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네.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금은 부과가 되었는데 예. 부과가 되었다면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이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인데요. 해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이 본래 법상 어떤 제도이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소멸시효 기간은 우리나라 그 국세가 5억 미만이라고 하시면 5년, 그 네. 이상이라고 하시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정 변호사님 가끔씩 왜 우리 뉴스에 고액 체납자들 관련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막 이렇게 집에 실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서로 고성이 오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체납을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5년 내지 10년만 버티면 된다 이 생각인가요?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이 네. 소멸시효가 마냥 도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되기도 하고 계속 멈춰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요? 네,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소멸시효 중단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시효가 일정 기간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이 사유라는 것은 권리의 적극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라는 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이 소멸시효 기간은 중단이 되고 이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 법인세를 5억 원을 신고한 후에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납부 독촉을 해야 되는데 네. 납부 독촉을 하지 않고 9년 11개월이 흐른 것이죠.
5억 원의 법인세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가 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도 9년 11개월 동안 나라에서는 이것들을 청구하지 않고 있었던 예. 것입니다. 1개월만 더 버틴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분은 5억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9년 11개월이 되었을 그 무렵에 독촉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그러면 이 시점에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바로 소멸시효 종단 제도라는 것인데 이 중단 사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과세관청에서 독촉장을 보내온다거나 납세 고지서를 보내온다거나 압류를 해온다거나 내가 당신에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있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기산되는 그런 예.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멸시효 정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소멸시효 정지는요, 세법에 따라서 분납기간이라거나 그다음 징수유예기간, 그다음에 연부연납기간 같이 이렇게 좀 유예할 수 있는 기한이 주어졌을 때는 나라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시효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되는, 한마디로 봐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정지가 사유가 풀린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도과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사례별로 좀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부가제척 기간이 좀 길잖아요. 10년이고 무신고는 뭐 15년. 그런데 만약에 증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뭔가 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제 마지막 증여 후에 신고하면은 그 앞서 증여했던 거는 제척 기간이 임박했거나 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증여가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예. 아니라 뭐 네, 쪼개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가정을 해보고 한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A 씨 같은 경우에는요, 2007년 1월 달에 현금 증여를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 증여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 9년이 경과한 2016년 1월 달에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거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이후에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이분은 증여세 신고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죠. 과거에 내가 9년 네. 전에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네.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부가제척 기간을 좀 버티면 여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상담을 해오신 분의 사례였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 법정 신고 기한이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달로부터 3개월이거든요. 그럼 2007년 1월 달에 현금을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2007년 4월 30일까지가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당연히 놓치신 것이죠. 그럼 부가제척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이 되느냐? 우리의 법정 신고 기간이었던 2007년 4월 30일 이후부터 이제 부가제척 기간이 도과가 되는 것인데 네. 이분은 무신고자였기 때문에 15년이라는 그렇죠. 부가제척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2022년 4월 30일이 넘어가야 15년의 부가제척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2022년 4월 30일까지만 걸리지 않고 버티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합산해서 증여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증여 신고의 기준은 마지막 증여를 받았던 그 시점에 모두 다 합산해서 이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A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았을 때 이 5억 원뿐만이 아니라 9년 전에 받았던 1억 원 현금 증여분도 같이 신고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가제척 기간이 기산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 그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점. 그때부터 이제 부가 제척 기간이 도과되는 것이어서 이분은 2016년 1월 달에 아파트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2016년 4월 30일까지 법정 신고 기한이었고 그 이후부터 기산이 되게 되면 아직도 그 부가 제척 그러네요. 기간이 도과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든지 과세 당국에서는 현금 1억 원 증여분까지도 모두 다 그
부과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네.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그 시점으로부터 또 부가 제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내가 그 기간까지만 버티면 더 이상 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냥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50억 이상의 증여 재산이나 상속 재산을 만약에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가 제척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 당국에서 이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무조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보시면 그 표에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시라면 50억 이상의 만약 증여 재산이나 상속 재산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부과 제척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 당국에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되고 사실상 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죽기 전까지 제척 기간 도과하지 않고 사실상 평생 뭐 부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제척 기간 믿고 세금 어떻게 안 내고 한번 넘어가 볼까 자꾸 생각하다가 오히려 실망이 커질 때가 많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이 금융 자본시장에서는 또 흔히 하는 말로 1bp만 더 주면 돈이 몰려간다는데 저 세금 당국에서 세금 거둘겠는데 그냥 넘기겠습니까? 참. 아니 이것도 폐업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폐업하고 나서 세금 안 내고 근데 다시 또 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폐업하면 끝이라 생각하고 세금 안 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폐업하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폐업 당시에 폐업 그 신고를 하시면서 더불어서 그 세금 신고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신고입니다.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업할 당시에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던 재고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품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이나 기타 기계장치 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본세의 가산세까지 이렇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해 폐업 당시에 속하는 그 귀속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납부를 하셔야만 체납 처분 받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알았더라도 좀 빚이 많아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겨우 빚 갚고 이제 재기할 기반을 마련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또 압류 통지서 받은 경우도 꽤 있다면서요. 네, 좀 안타까운 실제 예. 사례이기도 했는데요. 네.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하던 자신의 가게를 폐업하는 뭐 아픔을 좀 겪으셨는데 이때 굉장히 좀 채무가 많으셔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폐업을 하시고 나서 좀 재기에 성공을 하셔서 6년 이후에 자신의 사업체도 다시 좀 만들고 집도 한 채 마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등기하자마자 국세청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은 것이죠. 이 경우에 이분은 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아닐 수 그렇죠. 없었던 것인데 알고 봤더니 그 체납 처분을 받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폐업 네네. 당시에 세금을 네, 내지 네. 않았던 것인데 이분은 2015년도에 폐업을 하시면서 귀속 종합소득세 2억 원이 발생했고 거기에다 신고는 마치셨으나 뭐 그것들을 낼 여력이 되지 않아 납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신고 납부 기한 다음 달인 2016년 6월 1일부터 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제 기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1년 5월 말일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도과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년 이후에 제가 그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압류 통지를 받은 것이죠. 이 경우에는 진수권이 이미 소멸된 이후에 압류 통지가 네.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압류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하, 예.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제도에 좀 뭐 수혜를 받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체납세액이 얼마인지 예.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이 다 도과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효과가 없었는지를 한번 따져보신 후에 내가 받은 압류 통지의 효력이 유효한지를 다퉈보실 만한 사례들도 왕왕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주에 더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해야겠네요. 그러네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